그 절망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저는 아이언돔이 세계 최고의 방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 철벽 같은 요격률, 그리고 우리가 자부심처럼 여겨온 방어의 개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미사일 속에 우리의 신뢰는 갈라졌고 기술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떠오른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그들이 만든 방공 시스템, 천궁2. 우리는 방패를 기술이라 믿었지만 그들은 방패를 책임이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시간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 요격이 아니라 회복을 설계한 철학, 그 낯선 구조 속에 저는 우리가 놓친 진실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다니엘 레빈입니다.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지금은 미국 워싱턴 근교의 메릴랜드 자택에서 군사기술 자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국방과 방공이라는 단어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이스라엘 방위군 정보부에서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국방부 산하방산연구소에서 기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는 아이언돔 초기 개발에 참여했던 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작은 역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요격 미사일의 궤도 계산 알고리즘 개발팀에 속해 있었고 주로 들어오는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소프트웨어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패를 만들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이언돔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존 철학이었고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 우월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날아오는 카세트 로켓부터 헤즈볼라의 정밀, 유도 미사일까지 모든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새웠고 매번 요격에 성공할 때마다 마치 제가 직접 조국을 지킨 것처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6월 어느 아침 저는 습관처럼 CNN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상공을 향해 날아오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고 이어진 자막은 단순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요격 실패, 민간 사상자 다수.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은 채 화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텔아비브 남쪽 한 주택가가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시민들의 울부짖는 모습에서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실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언돔은 가끔 놓치는 미사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뚫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방패가 지금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믿어왔던 방패였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공격받을 수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 상징이 무너졌습니다. 뉴스 해설자들은 이란의 새로운 공격 패턴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무인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이 복합적으로 날아왔고 기존 아이언돔의 대응 체계로는 모든 위협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미국은 조용했습니다. 백악관은 차세대 우주 기반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것은 당장 이스라엘을 지켜주진 못합니다. 아이언돔이 뚫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그들이 말하는 기술의 미래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장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은 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SNS와 뉴스에는 아이언돔은 이제 끝났다. 왜 한국 무기는 안 썼냐는 말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말들에 반발심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술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자부심이 제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모든 말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정직했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탄도미사일은 예전과 달랐고 복합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 조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아이언돔의 레이더는 이런 다층 공격을 동시에 추적하는 데 한계를 보였고 요격 미사일의 재장전 속도도 연속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년에 다녀온 아시아 방산 포럼의 자료집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였고 한국 대표단이 발표했던 천궁2와 LSAM 시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훌륭하지만 중동 전장엔 안 어울린다며 넘겼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그 자료를 들여다보며 저는 한 문장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뉴스 속에서 조국이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경보는 끊이질 않고 아이언돔은 여전히 반응 속도에 지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전형적인 탄도 미사일이 아닙니다.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드론, 변칙 궤도로 날아오는 미사일, 심지어 음속을 넘는 속도로 지상에 꽂히는 극초음속 무기까지 섞여 있습니다. 제가 예전 회의에서 말했던 우리는 이미 다 대비되어 있다는 말이 얼마나 안이했는지 이제야 실감합니다. 아이언돔 개발 당시 우리가 상정했던 위협은 주로 가자지구에서 날아오는 단순한 로켓이었습니다. 카세트 로켓, 카티우샤 로켓, 그리고 몇몇 단거리 미사일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공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격의 동시성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헤즈볼라의 미사일이, 남쪽에서는 하마스의 로켓이, 그리고 동쪽에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아이언돔의 배터리들은 각자 자신이 담당한 구역만 방어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조정이 부족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작은 우산으로 폭우를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주 전에 골든이라는 우주방어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성능 위성을 띄워 실시간 요격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표였지만 실전 배치는 2029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며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미국은 미래 기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붕이 무너지고 있는데 5년 뒤 지을 새로운 집 설계도를 보여주는 기분이랄까요? 당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었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미국에서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현지 방산 전문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의 한계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요격률은 평소의 90% 이상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졌고 연속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도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기존 체계로는 버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는 아이언돔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천궁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무기를 봤을 때는 단지 기술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자료를 접한 건 작년 워싱턴에서 열린 방산 포럼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천궁 시연 영상은 분명 놀라웠습니다. 정밀한 궤도 추적, 다층형 요격 체계, 중단 없는 연속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발표자였던 한국방산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무력화하는 무기가 아니라 민간을 보호하는 방패를 만든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땐 조금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기술보다 이념을 말하는 듯한 어조에 저는 솔직히 비웃음까지 지었습니다. 무기는 결국 성능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아이언돔이 뚫리고 사상자가 쌓이는 현실 앞에서 저는 그 철학을 곱씹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방패는 두려움을 억제하는 용도였습니다. 적들에게 함부로 공격하면 다 막아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죠. 그러나 한국이 만든 방패는 정말로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이 제공한 공개기술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천궁은 중거리 방공을 맡고 LSAM은 고도 50km 상공까지 올라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이 체계는 단순히 장비가 좋은 게 아니라 방어구역을 겹겹이 보호하는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그 기술이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패는 어쩌면 예전에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 한국이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 근교에 있는 조지타운 국방정책연구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출신 방산 전문가로서 최근 중동의 무기체계 변화에 대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자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미 국방부 자문위원, 전직 공군 장성, 그리고 몇몇 국방 전문 저널리스트들이었습니다. 모두 제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언돔, 정말 한계가 온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부정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아이언돔과 함께 해온 저로서는 그 시스템을 비판한다는 것이 마치 제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무너진 건물과 울부짖던 시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더는 과거처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 언론에서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 방산업계 내부의 공기,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왔던 대안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을. 특히 한 참석자가 던진 질문이 저를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저는 그 순간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선택지들을 다시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앞에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끝까지 다녀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나는 아이언돔 개발의 한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스라엘이 다른 방패를 필요로 한다고 느낍니다. 그 문장을 쓴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배신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나를 의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조국을 팔아넘겼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저는 그 글에서 천궁II와 LSAM의 기술적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극찬이 아니라 실제 요격률, 반응 속도, 다층 방어 구조, 비용 대비 효율, 납기 속도까지 철저히 데이터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특히 저는 천궁2의 다층 방어 체계에 주목했습니다. 아이언돔이 단일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식이라면 천궁2는 고도별로 여러 단계의 요격선을 구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복합 공격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한국 시스템의 자동화된 위협평가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민간 지역에 대한 위험도를 계산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알고리즘이 아이언돔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것은 미국의 약속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입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실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조지타운 국방포럼 산하 웹진에 기고 요청을 넣었고 며칠 뒤 연락을 받았습니다. 게재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장은 논쟁을 일으키겠지만 지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돔에 대한 맹목적 신뢰보다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글을 통해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며 미국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었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다시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고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기고문이 웹진에 게재된 날, 제 전화는 조용했습니다. 메일함도 별다를 게 없었고 SNS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와중이었고 대부분의 언론은 텔아비브, 하이파, 하이마크 요격 실패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를 세상에 띄워놓은 기분은 바람 없는 호수에 돌을 던진 뒤 고요만 남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주제였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쯤 지났을 때 낯선 이름의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메일 제목은 짧고 조용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제가 과거 아이언돔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기술자였고 지금은 예루살렘 대학에서 방공 시스템을 강의하는 교수였습니다. 아브라함 코엔이라는 이름으로 저보다 5살 정도 많은 선배였습니다. 그는 메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니엘, 당신 글을 읽고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찬찬히 읽어보니 당신이 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발전이었습니다. 그는 당신 글이 논쟁을 일으킬 거란 걸 잘 알지만 이제는 그조차 필요하다는 문장으로 메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짧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몇 동료, 예전 미군 협력단체에 있던 사람들, 한국 방산 기업과 교류해본 인물들이 조용히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하나같이 당신이 말한 건 틀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미 국방부에서 중동 담당으로 일하는 한 분석관의 메일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펜타곤 내부에서도 아이언돔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들 조심스러웠고 확신에 찬 지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파문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는 것을. 마치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돌멩이가 만드는 파문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더 빠른 미사일이 아니라 더 단단한 철학이야. 아이언돔은 분명 세계적인 시스템이었지만 그 철학은 공포에 대한 억제였습니다. 적들에게 우리를 건드리면 모든 공격을 막아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죠. 반면 천궁-II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늦추고 민간을 보호하자는 철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쟁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고 무기를 만드는 나라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전쟁의 역사 속에서 강함을 추구해왔지만 한국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보호를 추구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용히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이메일에 답장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안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이언돔과 함께한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완성했던 알고리즘들, 동료들과 함께 나눴던 자부심,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사명감까지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천궁2라는 시스템이 보여준 철학이 정말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의 기술이 중동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다만 그날부터 매일 아침 한국의 방산 뉴스와 기술 동향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LSAM의 추적 레이더, 중동 시장에서의 수출 협상, 그리고 천궁2의 실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까지. 이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방패는 우리가 만들어온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했던 그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후 며칠 사이 세계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의 큰 헤드라인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 프로젝트나 대통령 재선 캠페인의 경제 공약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방산 전문 매체들, 중동의 군사 블로그, 그리고 유럽의 국방 전문 포럼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K방공,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천궁2가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국방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의 천궁2 실사 영상은 지금까지도 몇백만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고속으로 날아오는 가상의 미사일을 정밀 추적한 뒤 정확히 요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각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시 다발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여러 개의 표적을 한 번에 추적하고 요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는 아이언돔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중동 요격 체계에 대한 아이언돔 이후의 현실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반응을 지켜보던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오래전 외면했던 진실이 내 눈앞에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쓴 칼럼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세계가 천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연구자가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한국의 방공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우리의 첫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시스템이 더 실전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인터뷰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매 고려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건 아이언돔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중동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이스라엘 기술에서 한국 기술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무인기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기존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천궁2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연고가 없습니다. 몇 차례 업무상 기술 교류나 전시회를 통해 스쳐간 기억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에서 만든 방공 시스템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철학을 만들지 못했을까? 천궁2는 단순히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려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분단 국가로서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기술을 낳았고 그 기술이 세계를 지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을 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 중에도 사람을 지키는 무기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제야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언돔은 적의 공격 의지를 꺾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를 공격해봐라. 다 막아낼 테니까라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천궁2는 공격당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뉴스 속 전황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이언돔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텔아비브와 하이파에서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에는 없던 방식의 드론, 미사일, 방사포 공격이 복합적으로 날아오며 기존의 요격 체계가 무력화되는 장면을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익숙한 기술자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을 뇌리에서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은 기술적인 분석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언돔은 제가 오랫동안 믿고 일해온 체계였습니다. 방어 기술의 결정체이자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스템은 과부하에 걸린 서버처럼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대피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여러 군사 전문 커뮤니티와 보도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궁2, 한국산 방공 무기 체계. 처음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해 오래전 간략히 읽은 기억이 있을 뿐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제 앞에 등장할수록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계속 들리는 노크 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점점 더 강하게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결국 천궁2에 대한 기술 분석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격거리, 반응 속도, 유도 방식 전형적인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페이지가 넘어가며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체계는 단순한 요격 무기를 넘어서 다층 방어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고 적의 패턴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대응을 늦추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시민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체계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시간을 확보한다. 그건 요격 기술자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속도와 정확도, 효율을 이야기합니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막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이 문장은 사람의 감정, 행동, 생존이라는 요소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믿어온 기술은 정확했습니다.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지금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가? 기술로는 막았을지 몰라도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천궁2의 설계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요격 체계, 추적 알고리즘, 레이더 통합 방식, 그리고 요격 실패 시 자동 복구 알고리즘까지 모든 구조가 공격자 제압보다 피해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계층적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천궁2는 단일 요격선이 아니라 여러 고도에 걸쳐 중첩된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첫 번째 요격이 실패해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고 각 단계마다 시민들에게 경보와 대피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처음 보는 설계 철학이었고 동시에 저의 기준을 흔드는 구조였습니다. 아이언돔은 완벽한 요격을 목표로 했다면 천궁2는 불완전한 상황에서의 최선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간 책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이언돔을 위해 수년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드를 짰던 제 손이 이제는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천궁2가 정답이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고 자존심이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모른 척 넘길 수 없는 새로운 방어의 정의가 제 안에 조용히 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혼란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의문이 깊어질수록 결국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천궁2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지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 철학, 맥락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시작은 작은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방산 세미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동료 분석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혹시 천공투 관련한 실무자나 연구자의 발언 혹은 내부적 논의가 담긴 자료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는 뜻밖에도 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동북아 방어체계의 윤리 포럼의 영상과 방산기업 발표자들이 남긴 코멘트, 그리고 그가 직접 필기한 인터뷰 기록까지. 그날 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몇 시간을 꼬박 그 자료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천공투 개발 초기 참여자 중 한 명이 남긴 인터뷰였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모르는 사이에 지켜주는 무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전혀 기술적이지 않았지만 제가 최근 몇 주간 느껴온 감정의 본질을 정리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단지 막는 기술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구조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군사전략연구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중동 방공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 그 자리에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아이언돔의 한계와 새로운 방어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의외로 한국의 이름은 종종 언급되었습니다. 천공투의 다층 방어 방식, 데이터 기반의 자동 우선순위 분석 시스템,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드러난 높은 유연성이 언급될 때마다 저는 제 안의 의문이 점점 현실로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연구소 한쪽 벽면에 전시된 세계 주요 방공체계 모형 중 천공투가 조용히 배치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크지 않았고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았지만 묘하게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무기가 단지 수출용 제품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면. 그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방식의 무기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 질문은 아직 완전히 답을 얻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여정은 어쩌면 제가 다시 기술자라는 정체성을 넘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지 묻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오래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워싱턴에서 열렸던 동북아 방산 전략 포럼의 발표 자료가 담긴 장치였습니다. 그 속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구원이 발표했던 천공투 관련 세션도 들어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단정한 말투의 연구원이 담담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사일보다 먼저 도착해야 하는 책임감을 설계합니다. 그 말은 저에게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단순한 요격 체계가 아니라 재난의 시간을 줄이고 공포를 최소화하며 누군가가 살아남을 기회를 확보하는 기술. 그것은 방어를 넘어서 생활의 연속성을 지키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천공투는 단층 요격이 아니라 다층 대응, 즉 시간의 여유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요격 자체보다 사람들의 대피와 구조, 복구를 염두에 둔 설계. 그 모든 구조가 무기라는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적응형 대응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천공투는 적의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그에 따라 방어 전략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처음 공격과 두 번째 공격이 다른 패턴이라면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해서 더 효과적인 대응 방식을 찾아냅니다. 이는 아이언돔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아이언돔은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반응하는 시스템이라면 천공투는 상황에 따라 진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몸담았던 세계는 정확도와 성능에 몰두한 구조였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기술적 우위에 달려있는가를 따졌습니다. 하지만 천공투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장 약한 순간에 사람에게 시간을 제공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단지 생존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도 인간으로 남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한국의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사람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술의 목표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철학을 만들지 못했는가? 그 질문은 기술의 한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무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반추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산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키는 것과 통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천공투가 보여준 건 방어기술이 어떻게 공포가 아닌 신뢰를 전제로 설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적들에게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억제력을 통한 평화였죠. 하지만 천공투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지킬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보호를 통한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능표나 요격 성공률이 아니라 이 무기가 태어난 사회와 철학,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곱씹으며 처음으로 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감정으로 이 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의 역할은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천궁2는 더 이상 제게 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한 세계의 한쪽에서 나와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며 다른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해석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무기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가볍게 부르지 않습니다. 천궁. 그 두 글자 안에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책임과 사려, 기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긴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천궁2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방어하는 구조입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 손끝에서 작은 책임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저처럼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기술자일 수도 있고 혹은 방어를 전투의 일부로만 이해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지 않고 작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읽히는 비공개 포럼에 올린 짧은 기고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천궁2를 봐야 하는가? 그 안에는 기술적 성능보다 설계자의 태도와 사회적 구조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요격률 대신 시간 확보, 파괴 대신 방지, 위력보다 윤리.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무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전쟁보다 오래된 고통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진 사회만이 무기를 다시 방패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저는 한국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의 현실까지 70년 넘게 계속된 위협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든 방어 시스템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 외로 반응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동료 연구자 몇 명이 비공개로 메일을 보냈고 당신의 시각은 독특하지만 공감 간다는 간단한 평을 남긴 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 방산을 단지 중가 수출품 정도로 치부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자료를 더 공유해달라는 요청도 보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MIT에서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는 한 교수의 메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차세대 방어 기술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기술적 우위보다는 인간 중심 설계가 미래 방어 기술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읽으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고 공포는 사방으로 퍼져 있습니다. 기술의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오르내리고 사람들은 결과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무기를 다시 묻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제 역할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언돔과 함께했던 시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다음 방패가 어디에서 올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기술적 경쟁력이나 국가 전략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설계, 공포 앞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려는 구조, 그 모든 것이 지금 천궁2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방 분야 싱크탱크에서 주최하는 미래 방어기술 세미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천궁2에 대한 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한국의 천궁2는 단순한 요격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 중심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언돔은 실패작이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한계입니다. 모든 기술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다음 발전의 시작입니다. 천궁2는 우리가 놓친 관점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어쩌면 제 글은 곧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공식 입장이 아니고 어느 조직의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명확한 데이터 기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조용한 진심이 움직일 때 그것은 아주 멀리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오늘도 한 문장을 더 씁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누군가에게 닿아 다시 누군가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라며.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방의 공격을 받고 있고 시민들은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의 새벽은 공습 사이렌으로 시작되고 뉴스는 매시간 또 다른 비극을 전합니다. 저는 미국 동부의 조용한 책상 앞에 앉아 그런 뉴스를 바라보며 하루를 엽니다. 천궁2에 대한 제 글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군사 칼럼 중 한 편에서 짧게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반응 속에서 저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술이 아닌 시선, 방어에 대한 관점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감. 요즘 저는 매일 한국에서 발표된 방산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정밀한 수치보다 책임과 신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기의 윤리, 방어의 기준, 시민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기술 사양서의 여백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장들이 저에게는 점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기술자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던 손은 이제 글을 쓰고 기록을 남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무기를 만든 이가 기술을 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손에 쥔 이 글들은 제가 만든 그 어떤 방어 체계보다 더 넓은 의미의 방패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공투는 단지 한 나라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을 경험한 민족이 만들어낸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공격보다 방어를, 속도보다 여유를, 제압보다 회복을 먼저 설계한 시스템. 그 구조 안에는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선택과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70년을 버텨온 한국의 경험이 이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천공투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같은 문장을 되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방패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지키고 기록하는 것이 지금 제게 남은 마지막 임무입니다.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돌아온 날 누군가 방어의 역사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때 천공투라는 이름이 단순한 요격체계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한 방어의 상징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 곁에 조용히 기록을 남긴 한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시대에 기록 하나가 다시 인간성을 되살릴 수 있기를 믿으며 지금은 전쟁이 한창이지만 언젠가는 전투 대신 이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아이언돔은 여전히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만큼은 이제 다른 상징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평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의 새로운 방어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래의 방어 기술은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더 현명한 철학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철학의 선두에 한국이 서 있다고. 천공투가 바로 그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버드의 저명한 경제학 석학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유일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에 강연장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30년간의 학문적 성취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향했다는 점입니다. 학계 동료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조롱했지만 그가 한국 연구를 마치고 발표한 결과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30년간 경제학을 가르쳐온 리처드 스콧이라고 합니다. 평생 미국 경제 모델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가르쳐왔죠.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과 글로벌 기업들의 수석 자문역까지 역임했으니 제 경력이 어떠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은 보스턴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연구실에서 최근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세 번의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가 있더군요. 바로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였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가진 특수성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더 파고들수록 기존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 발견됐답니다. 한국의 경제 회복 패턴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30년 경제학자 경력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결론은 하나였어요.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한다는 것. 다음 날 학과장실에 들어서자 학장님의 얼굴이 심각했죠. 리처드, 자네 미쳤나? 한국에 가서 무슨 연구를 한다는 건가?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제 연구실 조교가 입이 가벼웠나 봅니다. 학장의 눈에는 걱정과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학장님, 제 모든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국 경제 시스템에는 서구 경제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학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읽혔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한국행 소식이 대학에 퍼지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는데 그곳은 냉소적인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모두가 하버드의 스타 교수가 왜 한국에 빠졌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죠. 특히 오랜 동료였던 데이빗 교수의 반응이 가장 상처가 컸습니다.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제 정신 상태를 의심했어요. 심지어 제가 번아웃이나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 경제 모델이 미국을 능가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연구실을 정리하는 동안 제 제자들의 눈빛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그들은 저를 실망시킨 스승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더군요. 제가 평생 가르쳐온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아내 캐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녀는 30년 동안 제가 틀린 적이 없었다며 저를 믿는다고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죠. 다음 날 아침,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의 경력, 존경, 안정된 삶,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스턴의 마지막 풍경이 사라져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척 설렜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직감이 계속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존 경제학의 틀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 경제 위기마다 더 강해지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16시간의 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인천으로 가는 16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한국 경제의 수수께끼로 가득 찼어요. 노트북을 펼쳐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위기가 오면 선진국이 더 빨리 회복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아시아 국가들이 무너질 때 한국은 가장 빠르게 일어섰어요.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미국과 유럽이 헤맬 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반등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한국은 긍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 특별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경제 구조를 재편했어요. 마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적응하듯 한국 경제는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던 겁니다. 하버드의 동료들과의 마지막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웃음 섞인 질타와 의심의 눈초리가 아직도 선명했어요.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어. 단순히 서구 모델을 잘 모방한 거지. 그들은 모두 같은 말만 반복했죠. 제 가설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었어요.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예상치 못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효율성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동양의 작은 나라라는 제 편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공항 전체가 마치 하나의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경이로웠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버스에 설치된 첨단 기술의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생소한 한국어였지만 그래프와 숫자만으로도 한국 경제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내일부터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서울 주요 경제연구소, 국내 금융기관, 유명 공과대학, 이미 몇 군데의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의 첫날 밤, 흥분과 기대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리 약속된 된 사립대학의 경제학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김준호 교수와의 만남은 제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김 교수는 제 연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죠. 김 교수와 함께 일하면서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어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서구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특히 위기 대응 방식에서요. 김 교수는 한국의 전통 문화인 두레와 괴라는 협동 시스템이 현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듣는 개념이었지만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전통적 협업 문화가 현대 경제 시스템에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양한 경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1997년 IMF 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서구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었죠. 이건 단순한 경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DNA의 차이였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호텔에서 밤을 새며 연구했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기 때 개인과 기업의 생존에 초점을 맞출 때 한국은 국가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움직였어요. 이런 집단적 지혜와 협력은 저희 서구 경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어요. 한국의 재벌 시스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모델, 교육 시스템과 경제의 연결고리, 모든 것이 제가 알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호텔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높게 솟은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곳에 흐르는 기술의 물결.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날은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세계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죠. 삼성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이 부장은 친절하게 회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코 교수님, 우리 삼성은 1997년 IMF 위기 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켰죠. 이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삼성의 연구시설을 둘러봤어요. 최첨단 기술개발센터, 글로벌 마케팅 전략실, 미래기술연구소, 모든 것이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저희는 IMF 이후 위기는 기회다라는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두죠. 이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찾던 답의 실마리가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삼성에서 받은 데이터와 제가 이전에 수집한 자료를 비교해보니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위기 때마다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더 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위기를 통한 진화였습니다. 다음 날은 더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강남역 근처 스타트업 밸리를 방문했죠.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20대 창업자 민준 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교수님, 저희 한국 사람들은 압박을 받을 때 가장 창의적이 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최고의 무기가 되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모든 경제학적 관점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서구 경제 모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집단 지성과 위기 대응력이 있었어요. 놀라웠던 것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최첨단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울의 유명한 포장마차 거리를 방문했어요. 떡볶이를 주문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카드기기를 내밀며 결제 방법을 물어보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길거리 음식점에서조차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얼마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체 사회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경험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협력적 자본주의, 이익이 진화형 경제, 집단 지성 기반 성장,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이 모든 발견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학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봤어요. 비웃음, 분노, 아니면 충격, 어떤 반응이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모델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오자마자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그들의 경제 시스템이 가진 진정한 비밀을 찾아내려 했죠.
제 연구실은 곧 한국 경제 자료로 가득 찼어요. 벽에는 경제 지표 그래프가, 책상에는 한국 기업들의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하버드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은 연구를 계속할수록 더욱 강해졌고 점차 저는 한국 경제에 관한 더 구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경제가 3번의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기로 했어요. 이전까지는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의 IMF 위기 관련 자료들을 꺼내 붙여보기 시작했어요. 1997년 당시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문, 경제 정책 변화, 그리고 국민들의 대응에 관한 언론 보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영상 자료였어요.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300만 명이 넘는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 외환보유고 확충에 도움을 준 사례는 경제 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정부가 이런 운동을 제한하는 것조차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라며 거센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자발적 협력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국에서는 환율 방어 동참하기, 수출 증대 캠페인 같은 시민 참여형 위기 대응이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불필요한 수입을 자제하고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죠. 정부, 기업, 시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확연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은 대형 은행과 기업 구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은 전 국민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차이점이 왜 중요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저는 위기 이후의 회복 속도를 비교해봤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후 2년 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미국은 4, 5년이 걸렸죠. 이 회복 속도의 차이가 단순한 경제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대응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어요.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K방역으로 불린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세계적 주목을 받았죠. 경제학자로서 저는 방역 자체보다는 그것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집중했어요. 분석 결과 한국은 초기에 과감한 방역 투자로 결과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3번의 위기 대응을 비교한 차트가 놓여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마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더 강해지는 것처럼요. 위기 진화형 경제 모델, 새로운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를 통해 진화하고 더 강해지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어요. IMF 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 시스템을 혁신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 다변화 전략을 강화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매번 위기가 도약의 발판이 되었던 거죠.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위기 진화형 모델의 핵심에는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빠른 상황 인식과 선제적 대응. 둘째, 사회 전체의 통합적 노력. 셋째, 위기를 구조 개혁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 이 3가지가 결합되어 한국만의 독특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형성했어요. 창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의 경제 모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기존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발견을 학계에 발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히 제 연구에 가장 강하게 반발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쟁자이자 동료였던 데이빗 교수였어요. 그는 전통적인 서구 경제 모델의 수호자로 제 한국 연구를 처음부터 비웃어왔죠. 그리고 이제 그가 제 연구를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처드 로렌스 교수가 당신의 연구를 비판하는 논문을 준비 중이래요. 제 조교 마이클이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더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연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데이빗 로렌스와 같은 학계의 권위자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경제, 한국 모델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논문이 전 세계 경제학계에 던질 파장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미래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저희 주장은 분명 학계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장감 속에서 저희 논문 발표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부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평소 학술 세미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제 연구에 대한 소문이 이미 학계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강단에 선이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동료 교수들, 연구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얼굴은 데이빗 로렌스 교수였습니다. 그는 최전열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경제 이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 위기 대응 패턴 분석, 그리고 위기 진화형 경제 모델까지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데이빗 로렌스 교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코 교수님의 연구는 흥미롭지만 단순한 문화적 특수성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닐까요? 한국의 경제 성공은 미국 모델을 효율적으로 모방한 결과이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단순히 학문적 비판을 넘어 제 연구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로렌스 교수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마다 보여준 회복 패턴은 단순한 모방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특히 집단적 지혜의 활용은 서구 경제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세미나 이후 학계의 반응은 예상대로 분열되었어요. 젊은 교수들과 연구원들은 제 연구에 흥미를 보였지만 기성학자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데이빗 로렌스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공개적으로 제 연구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경제학부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로렌스 교수가 아시아 경제의 신화 깨기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제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국의 경제 성공이 단순히 서구 모델의 효율적인 적용과 지정학적 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로렌스 교수가 재단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제 연구 지원금을 삭감하려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는 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여러 연구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제 연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죠. 저는 다급하게 한국의 김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김 교수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학내 소문에 의하면 로렌스 교수는 제 연구실 조교들까지 회유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데이터는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경제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저와 로렌스 교수가 같은 세션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의 승패가 학계의 판도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추가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로렌스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로렌스 교수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화려했고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결정적인 한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로렌스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데이터였어요. 그 순간 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로렌스 교수님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왜 이 중요한 정보가 그의 논문에서 누락되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고 로렌스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왜곡한 그의 행동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결정적인 발표는 학계 전체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 경제학회 컨퍼런스에서의 승리로 학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렌스 교수의 데이터 왜곡이 밝혀지면서 그의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고 반대로 제 연구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 도착한 첫날, 가장 먼저 학장님과의 면담을 가졌어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한국행을 비웃던 그 학장님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장님은 제가 옳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저를 의심했지만 결국 제가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학장님은 경제학과 내 동아시아 경제연구소를 설립하자는 획기적인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저를 소장으로 임명하고 충분한 연구,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제 연구가 하버드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에 왔어요. 미국 전역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경제연구 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린스턴, 예일,
스탠퍼드 심지어 MIT까지. 한국 경제 모델은 이제 경제학계의 핫토픽이 되었어요. 특히 젊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미래지향적 경제학의 핵심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제 연구실은 전 세계에서 온 방문 연구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까지 학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의 경제 모델이 자신들의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한국 경제 모델의 핵심 원리를 정리한 학술 논문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어요. 위기 대응과 회복력, 한국 경제 시스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경제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여러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제 논문을 인용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경제 이론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성과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실제 경제 정책의 변화였어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한국 경제 모델의 일부 요소들을 자국의 경제 정책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위험 감지 시스템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위기 대응은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는 핵심 요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는 단지 학문적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과 세계 경제학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작지만 놀라운 나라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다. 한국은 인류가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이 문장으로 제 논문의 결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경제 모델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위기 대응을 넘어서 인류 사회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었어요. 개인과 집단, 경쟁과 협력,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연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에 여전히 설렙니다.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위해 제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한국의 저력이 증명된 순간입니다.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과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집단지성,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국민성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선진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경제 모델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